문재인 정권에 대하여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자작극처럼 보인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 화이트 리스트에 처음 대한민국을 포함시켜준 그때는 2004년도 노무현 정권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결국에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시킬 거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작극처럼 보인다는 이 원로의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소설을 집필할 때도 금기가 있고 망상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가 고작 일베 게시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미경 최고위원이 공노면 전 장관의 말이라고 하면서 자작극처럼 보인다는 말을 공개석상에서 발언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좀 적어도 우리가 식민지 역사를 가지고 있고 방금 전 기림의 날도 나오지만 16, 17 꽃다운 나이에 처녀가 일제히에서 위안부로 끌려가서 돌아온 이후에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그 막막한 인생을 살아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의 최고위원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한일 무역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1905년도에 상황이 오버랩 됩니다. 그 당시에 친일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뭐 아시겠지만 윤치호는 자신의 일기에다가 영광스러운 일본이라는 얘기를 써놓습니다. 그다음에 6.1준이라는 이 양반은 조선은 마땅히 일본과 연합하고 도와서 일본의 노여움을 사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을사늑약이 맺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적어도 야당의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 저건 적어도 자유한국당에서 소위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정확한 여기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면 자유한국당이 바로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또 저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소위 5.18 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밖에 소위 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최고위원을 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에서 방치하게 된다면 저는 자유한국당을 위해서의 미래를 위해서 별로 좋지 않은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국민 대다수가 지금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글쎄 이도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여권에서 유리하게 돌아가서 그런가요? 친일파 프레임에 너무 갇혀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좀 전에 이제 교수님이 그 위안부 기림의 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분리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위안부를 여성의 인권 문제, 국제적인 인류 보편적인 여성의 문제로 다루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박근혜 전 정부 때 그게 보편적으로 많이 다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조윤선 전 장관이 뭐 지금 처벌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프랑스에서 그 행사도 시작하고 그러니까 각국에서 행사를 시작하고 한 거는 그때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부적절하고요.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 공노명 전 장관의 발언을 원용한 거지만 인용한 거지만 저도 좀 정부의 자작극 뭐 이런 부분을 원용한 건 부적절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에서 이거 논평을 어떻게 냈냐면 가벼운 발언이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표독한 발언으로 맞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른미래당 대변인 논평도 양쪽 다 그 자유한국당이든 정부 여당이든 다 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앵커가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부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제대로 처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질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부, 국민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유한국당의 대처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정 부분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도 이 발언 같은 거는 뭐 진위는 어쨌든 이 부분의 발언은 이제 표현이 이게 부적절하다는 게 맞고요. 근데 아마 그 정미경 최고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었을 수는 있어요. 민주연구원에서 이 총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대일 무역 규제와 관련해서 총선에 유리하다 뭐 이런 게 나왔으니까 이게 친일 반일 프레임이
이게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 예. 오히려 여권에서 총선 전략으로 내세우는 거지 기승전 총선 전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시작한 거는 오히려 민주연구원에 문건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런 문건 없다. 자유한국당.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국민들한테 그렇게 와닿지도 않고 표현도 부적절했던 것 그렇지, 같습니다. 이러면은 일본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공노명 전 장관의 말씀은 아마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 사태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 현 정부 들어와서 일단 그 치유재단, 나눔과 치유재단을 일단 해산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일단 파기를 했죠. 그 이후에 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판결이 내려지면 당연히 정부 측에서는 이게 어떤 한일 간의 어떤 중요한 갈등으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 상황을 뭐 예측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외교적으로 어떻게 풀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이게 사태가 확산이 안 되도록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방치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보면 지난해 10월 달에 이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일본에서는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입을 제철의 주식에 대한 국내에 있는 차압이란 이런 게 이루어지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경고들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뭐 언론의 칼럼을 통해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칼럼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이 없었다 보니까 예. 어떤 공노문 장관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뭐 너무나 방치한 거 아니냐, 너무 자유행위다. 예. 그래서 이제 자작극이라는 말을만 떼어놓고 보면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인데 이 말의 전체 취지는 정미경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정부가 이 문제를 사전에 좀 준비하지 왜 안 했느냐. 예. 이 문제를 질타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이제 그 취지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자작극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그것만 돋보이다 보니까 예. 자작극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전체 취지는 이제 예. 그게 아니다는 거는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렇게 전후 맥락을 다 이해하고 이해를 해줄지. 근데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예. 그러니까 원인은 일본에서 온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강제징용 문제에 관해서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 거죠.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 이후에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과 협의를 했죠. 어떻게 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안을 일본에 했죠. 일본이 아무런 문부답을 했던 거고요. 또 7월에 사태가 벌어졌을 때 두 번 정도 비공식적으로 제안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일본에 있는 거죠.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안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진 건데, 어쨌든 우리 정부 활동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야당에서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안 그렇게 되면 이런 예를 들면 자색 같은 말들이 나온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좀 팩트는 좀 정확히 좀 서로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한국당의 또 다른 뉴스가 민경욱 수석 대변인이 교체됐다는 얘기인데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관광이 어떻게 막말입니까? 관광이 막말인가요? 저기 짧은 글을 써도 그걸 막말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말을 할 수 있나요? 관광이라는 게 또 저기 막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1야당의 대변인이에요. 제1야당의 대변인은 정부 여당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직접 만나는 게 너무 쉽게 만나니까 너무 여러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대표가 다 말씀하시는데 대변인한테 물어볼 게 없지.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백불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어떨까 하고 우리가 상의를 하고 있어요.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일본 오사카 개최 G20에서 주최국과 정상회담을 못 여는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외교 사상 순방국 수반과 정상회담을 못하는 최초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것도 이두하 변호사님께 네. 한번 배경을 여쭤봐야 될 네. 것 같은데 이 배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인사가 메시지죠. 예. 이제 대표도 이렇게 인사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저희가 이제 대변인들도 메신저잖아요. 근데 예. 어떤 때는 그 메시지 내용도 보지만 메신저 때문에 메시지가 왜곡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대변인 인사를 한 것 같은데 보통은 사실은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으면 그 지역이 좀 어려운 지역. 그러니까 예. 이렇게 당에서 봤을 때 좀 어려워서 지역 활동을 훨씬 많이 해야 되는 지역이면 이제 그걸 배려해서 당직이 대변인 당직을 하면 지역에 가기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좀 그 부분을 배려하는데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전희경 대변인은 비례대표니까 지역에 예. 부담이 없고 또 오히려 사실 이제 활동을 하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될 거니까 그런데 근데 저는 이 일정 부분 메시지와 메신저의 문제를 생각하고 인사를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선거
과정에서 민경욱 대변인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이제 당대표 선거를 할 때. 예.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친밀도를 느끼고 또 이렇게 방송도 하고 뭐 9시 뉴스 앵커도 오래 하셨고 예. 그다음에 청와대 대변인도 하셨고 해서 잘 하실 거라고 했다가 아마 대변인을 하시면서 좀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 2명이다가 4명으로 늘었어요. 예. 그리고 또 새로 오신 분이 전략 기획을 담당하시던 분이 새로 오셨어요. 부총장 하시던 분이 새로 오셨는데 재선 의원이 수석 대변인으로 와서 체제가 예. 이렇게 수석 대변인 체제로 갖추어지면 다른 대변인들이 수석 대변인한테 의논하고 이제 나가죠, 논평이. 그래서 이렇게 전열을 좀 가다듬은 게 아닌가. 이게 또 지지율하고도 일정 부분 지지율이 생각만큼 안 나오고 이게 중도층 이런 외연확대도 좀 어렵고 하니까. 그렇죠. 외연확대가 문제겠죠. 예, 그래서 국면 전환용으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도 이제 슬슬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 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되었습니다.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습니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향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겠습니다.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있고요. 조금 국회에서 더 소상히 밝힐 수 있지만 약간의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법부 판결은 존중하고요. 그 사법 판결문을 보시면 저의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질문을 하면 청문회에서 말하겠다고 하는 게 레파토리인데 오늘은 서가지고 꽤 길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황교안 대표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뭐 자랑스럽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다 그러면 어떻다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91년도 이 사건이 이제 92년도에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독재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동시대를 살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87년도의 민주화를 통해서 일단 어떤 면에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섰지만 예. 사실 민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활동이라면 뭐 저도 같은 동시대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90년도의 운동은요. 이거는 독재 정권에 저항한 운동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운동입니다. 이 산호맹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시 가장 운동권 중에서도 극단적인 운동권이었어요. 예. 즉 무장봉기를 통해서 현 정권을 뒤엎고 어떤 새로운 민중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하자는 무장폭력을 어떤 동원하자는 그리고 어떤 노동자를 전위부도로 내세우자 이런 식의 활동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조직 자체도 보면 정말 사회주의 전위 조직과 같은 그런 조직을 형성했었기 때문에 예. 당시 학생운동권 내에서도 굉장히 거부감이 있던 조직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운동과 예전에 우리가 80년대에 정말 민주화를 위한 어떤 운동과 저는 동질선상에 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산호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형을 받았어요. 물론 뭐 그 뒤에 민주화 김대중 정권 들어서 사면되고 복권되고 또 뭐 amnesty에서 양심도 되고 했지만 예. 그러나 우리 그 정확한 그 운동의 어떤 성격으로만 볼 때는 당시에 판결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운동이 뭘 지향했는지, 예. 뭘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무장 혁명 운동을 어떻게 하면 하겠다고 했는지, 당시에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산호맹 산하의 연구원에 소속돼 있었어요. 예. 자, 그렇다면 지금의 자신의 어떤 이것이 과거 그냥 단순한 뜨거운 가슴으로만 한 것인가? 이런 부분은 좀 더 평가받을 상황이 있는 거죠. 김 교수님, 뭐 당시의 수사 과정에서 고문 진술도 나왔었고 조작 논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아마 더 깊게 들어간다면 청문회에서 네. 그 당시에 사법부의 판단, 검찰의 수사까지도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일단 amnesty 같은 경우에서 양심수를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는 조사 수사 과정에서 상당히 예.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생각이 그걸 검증해 준 것 같고요. 전 이제 그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면서 이런 사태가 좀 약간 좀 올 것을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예. 이게 실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을 통해서 국면을 전환시키고 소위 임기 후반에 제대로 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모든 내용들은 조국 전 민정수석 얘기로 좀 도배가 되는 상황이어서 네.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지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지명한 이후에 핵심적인
이유는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민정수석이 사법개혁을 아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대통령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내로남불이 뭐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근데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소위 그 이후 정부에서 사면 복권이 됐고 그다음에 국제 인권단체에서 양심수로 예를 들면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또 이명박 정부 하에서 그 사명 단체에 있는 사람들의 명예회복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런 법치란 측면에서 예를 들어 이 문제가 중대한 문제로 제기되는 게 좀 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오히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국이라는 사람이 어떤 국가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저희 그래서 그런 엄중한 물음 속에서 국민들이 이 정도라고 하면 조국이 과거에 그런 잘못을 했을지라도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저는 통과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다면 예.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여론 민심이 통과시키지 않겠죠. 저는 그런 과정들로 봐야 되는 것이지 계속 예를 들면 이것을 과거 같은 색깔론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 이제는 좀 제가 볼 때는 색깔론이라고 하는 90대와 좀 결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인 문준영 씨 관련 소식이 들어왔는데 하재건 평론가님 글쎄요. SNS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자신의 사업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예. 몇 가지의 그 SNS 계정을 고소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그 문준영 씨가 공개한 허위 사실 내용이 이제 이런 주장이 나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문준영 씨가 아버지의 주소로 개인 사업자를 등록해서 예. 초등학교, 중학교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해서 184억 원을 챙겼다는 소문이 몇몇 SNS 계정에서 유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는 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이 아니라는 건지 명확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소프트웨어를 만든 적이 없다는 건지, 뭐 판 적이 없다는 건지, 뭐 수익을 과다하게 얻은 적이 없다는 건지 정확하지는 않는데 예. 어쨌든 일단은 뭉뚱그려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자신하고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한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평범한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찾아와서 자꾸 악의적으로 물어보고 이렇게 뭐 막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서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미안하다 그런 심경도 밝혔습니다. 근데 그 문준용 씨는 아버지가 이제 사실 공직에 계시면서 그 월급으로 일정 부분 혜택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은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지금 그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이 아닌지를 문준용 씨가 명확하게 말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말을 하냐 하면 공무원들이 문제될 일 하겠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공무원들하고 거래 관계는 있나 봐요.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와 거래를 해주시고 같이 일해주셨는데 확인을 당해야 하는 분들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료 내놓으라고 하면 그 자료 찾고 정리해서 보내느라 하지 않아도 될 업무가 늘어나는 겁니다. 국회의원, 공무원들한테 납품받아서 하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업무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거면 기본적으로 이 퍼블릭 섹터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분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뭐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으니까 그때 또 한번 결과를 보도록